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러시아 푸틴 가 절대 돌려주지 않는 한국 영토. 2. 시진핑 물러나라 심상치 않은 중국. 3. 홧김에 일단 쏘고 봤는데 설마?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전 세계에서는 해결되지 못한 영토 분쟁이 수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한국을 포함하여 10개 이상의 장소에서 국가 간 영토 분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영토 분쟁은 비록 은밀하지만 그 중요성과 복잡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과 러시아 간의 쿠릴열도 분쟁이 그렇습니다. 이 분쟁은 두 국가 사이에서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으며 각자의 역사와 국가 이익을 바탕으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과 동남아시아 간의 남중국해 분쟁은 중국의 영토 확장 정책과 다른 국가들의 해양 자원 획득을 위한 경쟁으로 인해 긴장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더불어 일본이 독도를 강제로 국제사회로 끌어가려는 독도 분쟁도 동아시아 지역에서 치열하게 경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역사적인 사정으로 인해 영토를 일부 빼앗겼습니다. 한국은 일본의 계략으로 중국에게서 간도를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이 영토는 중국의 계략으로 러시아에게도 빼앗겨버렸습니다. 이 영토의 면적은 여의도의 4배에 해당하며 한국에 남아있는 마지막 영토입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절대로 이 영토를 돌려주지 않고 있어 한국에게 큰 상실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역사 속에서 이러한 상황에서도 적군이라도 그를 너무나 경외스러워하여 그가 죽은 후에도 마치 신처럼 따르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중 한 사례가 이순신 장군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그의 용맹함과 전략으로 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으며 그의 위협은 한국 역사에 길이 남았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한국의 역사에서 용기와 충성을 상징하는 중요한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해군 역사상 가장 유명한 전쟁 영웅으로 꼽히는 사토 데스타로라는 인물은 내가 가장 존경하는 장수는 이순신이다. 영국의 넬슨 제독의 명성이 아무리 높다지만 인격과 천재성에서 이순신에 필적할 순 없다. 며 1926년 조선지방행정이라는 월간지에 절세의 명예장 이순신이라는 제목의 글을 썼습니다. 프랑스 에스파냐 연합함대를 격파시킨 유럽 역사상 가장 유명한 제통 넬슨보다도 이순신 장군이 더 뛰어나다고 평가한 것인데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 땅에 살았다는 것 자체로 전설로 불렸던 이순신 장군을 너무나 존경한 몇몇 일본인들은 한때 주기적으로 통영의 충렬사를 찾아 그에게 예를 갖추고는 했는데요. 이러한 내용이 1977년 10월 일본에서 발행된 월간지 아시아 코론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의 신화가 시작된 곳이 어디인지 아는 분이 많지 않은데 그곳이 바로 러시아에 빼앗긴 땅 녹둔도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1587년 선조 20년 국토 최북단 국경섬 녹둔도는 추수기를 맞이해 여진족이 침입해 군민을 납치하고 말을 약탈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지역은 두만강에 가까웠기 때문에 토지가 비옥해 농사를 짓기에 훌륭한 환경을 갖추고 있었는데 1587년은 그 어느 해보다 풍년이 들었습니다. 이를 노린 여진족은 추수철을 맞아 기습적으로 침입했고 조선군 병사 10여 명이 전사하고 백성 160명이 여진족에게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 이 섬의 수비대장을 맡은 인물이 바로 이순신이었는데 뒤늦게 여진족의 침입 사실을 알게 된 그는 몇 안 되는 군사를 데리고 추격에 나서 적장 3명을 베고 백성 60여 명을 가까스로 구출했는데요. 그런데 당시 함경도 지역 군대 총사령관을 맡았던 이일은 이순신의 병력 증원 요청을 묵살한 죄를 피하고자 이순신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리고는 이순신을 잡아다 가두고는 조정의 징계 여부를 물었죠. 선조실록 21권에 따르면 선조 임금은 전쟁에서 패배한 사람과는 차이가 있다. 병사로 하여금 장영을 집행하게 한 다음 백예증군으로 공을 세우게 하라 고 하명했는데요. 큰 벌을 받을 뻔했지만 선조 임금 덕분에 간신히 처벌을 면했고 이듬해 여진족 정벌에 큰 공을 세우면서 사면을 받게 되는데요. 당시 나이 43세 이순신의 생에 있어서 이 녹둔도 전투는 중요한 변곡점이 됐습니다. 이순신이라는 지휘관의 존재를 국가가 처음으로 인지하는 계기가 됐기 때문이죠. 지금이야 이순신을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1587년 당시 이순신은 변방의 하급 무관에 불과했습니다. 만약 선조 임금이 녹둔도 전투를 패배라고 규정했다면 임진왜란에서 귀신 같은 전공을 세운 그의 존재는 없었을 겁니다. 의 일화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은 녹둔도는 명백한 조선의 땅이었다는 점입니다. 녹둔도가 처음 우리 역사서에 등장한 것은 세증실록으로 세증은 여진족의 약탈을 막기 위해 길이 1246척에
높이 6척의 녹둔 토성을 쌓고 목책을 둘렀습니다. 즉, 조선의 최북단 기지였죠. 현재로 따지면 함경북도 경층에 있는 작은 섬인데 전진기지였기 때문에 병사를 제외한 농민은 섬에 거주할 수 없었고 봄, 가을, 충경, 추수기에만 출입이 허가됐죠. 그런데 조선의 영토였던 녹둔도는 엎어다 러시아 땅으로 편입된 것일까요? 1860년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현재 러시아 땅으로 알고 있는 극동 지역의 연해주는 한때 발해의 영토였고 일제강점기에는 조국을 잃은 우리 조상들이 망명했던 곳이며 현재는 한반도와 국경을 맞댄 곳입니다. 녹둔도가 러시아 영토가 된 배경에는 청나라와 영국 간 아편전쟁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청나라는 제1차 아편전쟁에서 패배하면서 5개의 항구를 개항하게 됐는데 영국은 무역 확대를 요청하며 청나라를 더욱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청은 과도하다며 영국의 요청을 거절했고 결국 제2차 아편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때도 패배한 청은 영국과 텐진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 당시 러시아는 청과 영국의 텐진 조약을 중재해 주었고 그 대가로 청과 러시아 사이에 베이징 조약이 체결되죠. 이 조약으로 녹둔도를 포함한 연해주가 전부 러시아 영토로 편입됩니다. 이 기간 러시아가 청으로부터 가져간 영토가 100만 km에 달했는데 이는 한반도의 5배의 자 러시아 전체 영토의 6%가 되는 광활한 땅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녹둔도가 포함되면서 하루아침에 러시아와 한반도는 국경을 접하게 되는데요. 당시 조선은 이 베이징 조약을 알지 못했고 녹둔도가 러시아 영토로 편입됐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습니다. 무려 29년이 지난 후에야 고증활제가 이 사실을 알고 청나라에 항의했으나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상당한 자료가 조선의 영토임을 증명하고 있었지만 국력이 약해질 대로 약해진 조선의 주장은 번번이 무시되었죠. 심지어 1937년에는 스탈린 정부가 녹둔도에 거주 중이던 조선인들을 전부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킨 후 이곳에 군사기지를 건설했고 이때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한 이들이 바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에 흩어진 고려인입니다. 군사기지를 건설했지만 접근을 금지시킨 탓에 녹둔도는 풀만 무성한 땅으로 변해버렸죠. 사실 녹둔도가 조선의 땅이라는 것은 수없이 많은 지도와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섬이 대 섬이 아닌 탓에 조금씩 다르게 표시되어 있을 뿐이죠. 1861년에 제작된 대동여지도는 해도로 그리고 있고 1754년에 제작한 비변사 지도는 이를 두만강 하구의 삼각주로 그리고 있습니다. 1759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여지도는 녹둔도를 육지화한 모습으로 그렸는데 각 지도마다 섬으로 그리거나 삼각주로 그리거나 육지처럼 그려지는 방식이 달라진 것은 녹둔도의 독특한 지형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면 총수로 두만강이 범람하게 되면 여름에는 수로가 넘치면서 물에 잠기거나 습지가 됩니다. 수로가 막혀버리면 섬처럼 보이고 장마철이 지나면 길이 보이기 때문에 육지에 붙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녹둔도는 조선의 영토이기는 하지만 헌재는 북한의 영토입니다. 그래서 지난 1984년 11월 북한과 소련은 국경 문제에 관한 회담을 열었지만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도 전해지지 않습니다. 한국 역시 1990년 주한러시아 공사에게 정부 차원에서 반환을 요구했으니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북한과 국경을 맞다른 탓에 이곳이 군사적 요충지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러시아는 피 한 방울 날 것 같지 않은 대통령이 이끌고 있어 반환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우리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빼앗긴 우리의 소중한 영토인 만큼 이 녹둔도에 대한 관심을 끌어내야 할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언젠가는 돌려받아야 할 한국의 마지막 땅 녹둔도가 한국 지도 속으로 반환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러시아의 짜르와 중국의 황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강력한 리더십을 자랑하던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 두 사람이 결국 절대 권력의 자리에서 내려올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두 나라 모두 독재자들이 강력한 힘을 보여주기 위해 시작한 대규모 전쟁으로 인해서 내부에서부터 무너지는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선택했고 중국은 제로 코로나를 고수하면서 1인 독재를 위한 권력 강화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이들의 예상과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오랫동안 권력을 독점하던 두 사람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남부의 전략적 요충지 헤르손을 내준 뒤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큰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23일 영국 일간 더 타임스에 따르면 올렉시 아레스토비치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보좌관은 러시아에서는 전쟁에서 패배한 차르를 용서하지 않는다며 때문에 푸틴은 매우 두려워하고 있다 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지금 푸틴은 목숨 걸고 싸우고 있다. 만약 그가 전쟁에서 진다면 적어도 러시아인들의 마음속에서는 종말을 뜻한다. 며 정치인으로서 푸틴의 종말이고 아마 물리적인 의미에서도 그럴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푸틴에게 매우 충성스러운 사람들조차도 러시아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지를 의심하게 됐다. 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지난 9일 헤르손에서 모든 병력을 철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헤르손은 러시아 분리주의 세력이 장악한 동부 지방과 크림반도를 육로로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가 가장 먼저 점령에 성공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굴욕적인 퇴각을 알리면서 심각한 군사적, 상징적 타격을 입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여기에 러시아 군대뿐만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러시아 경제가 심각한 위기 상황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26일 서방의 제재가 장기화하고 믿었던 에너지 수출마저 감소하면서 러시아 경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경제는 지난 여름에만 해도 원유와 천연가스 수출 덕분에 안정화되는 것 같았지만 최근 경제 지표는 예상보다 나빠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재무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원유와 천연가스를 제외한 산업의 세수가 전년 대비 20% 감소했으며 러시아 국가통계청 로스스타트 은 지난 9월 소매 판매가 전년 대비 10%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에너지 차관을 지낸 러시아 야당 정치인 블라디미르 밀로프는 모든 객관적 지표는 경제활동이 매우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악순환이 가속하고 있으며 당장은 극복할 방법이 없다. 고 말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올해 러시아 국내 총생산이 3.5%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IMF 전망이 예상보다 나은 점을 선전하며 러시아 경제가 제재를 견딜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경제학자와 사업가들은 러시아 루블화의 실제 가치를 알 수 없고 전쟁으로 생산물자가 계속 파괴되는 상황에서 GDP만으로 러시아 경제 상황을 설명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그런데 GDP 수치마저 갈수록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상황은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러시아는 올해 GDP가 2개 분기 연속으로 줄어들면서 2분기 마이너스 4.1%, 3분기 마이너스 4.0%, 공식적인 경기 침체에 접어들었는데 러시아 중앙은행은 올해 4분기 GDP가 7.1%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라도 하고 있다면 경제 문제를 숨길 수 있지만 패배 가능성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국민들 사이에서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푸틴 대통령이 지난 9월에 발표한 부분 동원령도 경제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동원령으로 30만 명 이상이 징집됐고 징집을 피해 최소 30만 명 규모의 남성 인구가 해외로 도피하면서 경제활동 인구가 줄었습니다. 독일 국제안보연구소 SWP의 러시아 경제분석가 야니스 클로게는 부분 동원령은 다수 러시아 기업이 전쟁의 현실을 인식하는 계기였다. 전쟁이 오랜 기간 이어질 것이라는 점이 명확해졌고 이제 경제 심리는 지난 여름보다 훨씬 악화했다. 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군 물자 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난달 미하일 미슈스틴 총리 직할 특별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특별위원회 설치가 푸틴 대통령이 갈수록 커지는 제재의 영향을 신경 쓰고 있다는 증거라며 러시아 정부가 점점 더 경제를 완전 전시체제로 전환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군의 주문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가에 막대한 벌금과 징역형까지 부과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하는 등 기업들이 군 물자를 염가에 공급하도록 압박하는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일부 사업가는 러시아 정부가 이미 오래전부터 군 물자 공급에 어려움을 겪어서 기업들의 염가 판매를 강요했다고 주장합니다. 방산 분야의 한 러시아 사업가는 전쟁이 시작하자마자 이런 조치가 필요해졌지만 대부분 기업은 침묵한다. 러시아 정부를 위해 물자나 무기를 만든다는 사실을 공개하면 해외에서 제재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경제의 근간인 에너지 수출 상황도 점점 악화되는 모습입니다. 먼저 러시아가 유럽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을 줄이면서 지난 10월 가스 생산은 전년 대비 20% 줄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 5일부터 유럽연합 EU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하고 주요 7개국 G7을 중심으로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면 러시아의 원유 판매 수입이 하루 1억 2천만 달러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러시아는 남은 석유와 가스를 인도와 중국에 팔아버티고 있지만 기존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의 자원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푸틴이 오랫동안 만들어온 절대 권력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중국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중국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가 지난 주말 사마이뿐 아니라 베이징과 청두, 우한 등 중국 주요 도시 곳곳에서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정부에 집단 반발한 것은 1989년 천안문 사태 이후 처음입니다. 최근 열린 공산당 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은 3연임에 성공하면서 사실상 황제에 올랐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과거 중국을 통일했다가 이대에서 망해버린 진나라 시황제의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27일 상하이에서는 공산당 물러나라, 시진핑 물러나라 등의 구호가 등장했고, 시진핑 주석의 모교인 칭화대 학생들은 민주주의와 법치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남서부 청두에선 우리는 자유를 원한다 고 외치는 등 공산당과 시진핑 주석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신장 리구르 자치구의 수도 우르무치의 아파트에서 화재로 10명이 숨진 사고가 발단이 됐습니다.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지만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소방관들은 진입조차 하지 못했고, 아파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불에 타 숨졌습니다. 이 모습이 실시간으로 SNS에 공유됐고, 이를 계기로 중국인들의 인내심이 바닥을 보이면서 정부에 직접적으로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물리적 충돌까지 벌어지자 일부 지방정부는 엄격한 봉쇄는 지향한다거나 단계적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유화 정책을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선 유전자증폭, PCR, 검사장의 총기를 소유한 방역요원이 등장하고 전투 차량도 배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방정부가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시진핑 주석이 이번 사태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세계적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시진핑 주석이 단속이냐 유화냐의 딜레마에 빠졌다 는 제목의 사설에서 공산당은 성난 민심이 폭발하지 않도록 방역을 느슨하게 해 사회 불안 압력을 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반면 소요가 더 길어지고 더 확산할수록 무엇보다 공산당과 시진핑 주석이 공개 표적이 될수록 정부의 강력 단속 가능성은 높아지며 이미 약해진 경제와 투자자 신뢰에 추가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매체는 지적했습니다. 이번 시위는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임계점에 이르렀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강력한 봉쇄책의 결과로 중국의 C19 사망자는 서방 국가들보다 훨씬 적지만 막대한 경제적, 사회적 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산 물백신은 과거보다 전염력이 높아진 코로나 확산을 더는 막기 어렵습니다. 이미 투자자들은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중국 위안화뿐 아니라 호주 달러, 남아프리카 공화국 랜드화 등 원자재와 중국 연관성이 높은 통화에서 투자자가 발을 빼고 미달러, 일본엔, 국채 같은 안전자산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홍콩 소재 미주호은행의 켄청 수석 아시아통화전략가는 제로 코로나 정책은 임계점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불만을 억제하기 위해선 코로나 정책을 완화하거나 개선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러한 시위가 중국의 사회 불안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켜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들은 중국 투자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백악관도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비판의 목소리를 더했습니다. 아시시 자 백악관 C19 대응 조정관은 ABC 뉴스에서 중국의 봉쇄 정책으로 사람들이 시위하고 있는데 그 정책이 효과적인가라는 질문에 제로 코로나는 현실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모든 중국인, 특히 노인들에게 백신을 맞히는 전략을 권고한다. 그것이 이 바이러스로부터 나오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봉쇄와 제로 코로나는 유지하기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에서 반제로 코로나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하자 세계 곳곳에서 이를 지지하는 연대 시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영국 BBC가 28일 보도했습니다. 런던뿐만 아니라 파리, 암스테르담, 더블린, 토론토, 미국 일부 도시에서 중국 시위대를 지지하는 연대 시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BBC는 트위터 등 SNS를 분석한 결과 이들 도시에서 중국 시위대의 지지를 표명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특히 파리 퐁피두 센터 앞에는 수많은 인파가 모여 지지 시위를 벌였고 시위 참여자 중 일부는 우르무치 거리 표지판을 들고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암스테르담에서는 많은 참여자들이 중국 시위의 상징인 백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백지는 반제로 코로나 시위에서 상징물로 급부상하고 있는데 백지는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말을 할 수 없는 현실을 상징합니다. 중국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방역 조치에 대한 국민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카타르 월드컵 경기장 내 마스크를 쓰지 않는 관중들의 응원 장면 보도를 중단한 것입니다. SCMP는 27일 중국 국영중암 CCTV가 월드컵 경기장 내 마스크를 미착용한 세계 각국 축구 팬들의 모습 클로즈업 화면 중계를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주말에 있던 조별리그 2차전 호주와 튀니지, 일본 코스타리카 경기 장면에서 마스크 없이 깃발을 흔드는 팬들의 모습이 선수, 관계자, 그리고 축구 경기장 모습으로 대체됐습니다. 올림픽이 벌어지고 있는 카타르에서는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자국 대표팀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중국인들은 이제서야 자신들이 처한 현실을 깨닫고 시진핑과 공산당에 대한 분노를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정보가 통제되고 무역이 활발하지 않던 과거에는 1인 독재가 충분히 가능했지만 이제는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둘러싸고 러시아의 푸틴, 중국의 시진핑, 그리고 일본의 아베, 북한의 김정은이라는 사실상 4개의 독재 국가가 있었습니다. 이 중 아베는 총을 맞고 사망했고 이제 푸틴과 시진핑이 사라질 차례입니다. 최근 들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흘러나오는 러시아군의 굴욕적인 영상이 연일 화제입니다. 역공에 나선 우크라이나가 전쟁의 흐름을 쥐게 되자 그동안 러시아가 감추고 있던 민낯이 드러나고 있는 것인데요. 러시아 내부에서도 더 이상 무기도 지휘체계도 남아있지 않아서 전장에 던져진 징집병들은 뭘 해야 하는지조차 모른다는 증언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조차 안 된 러시아군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들이 이런 발언을 뒷받침하고 있죠. 그 중에는 하이마스에 얻어맞은 러시아 탄약 보급 차량이 우왕좌왕하다 유폭을 일으켜 아군 차량까지 폭파시키는 영상도 있었는데요. 결국 패전의 흐름을 돌이킬 수 없다고 판단한 러시아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도리어 침공을 해올까봐 국경선을 따라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매서운 기세로 역공세에 돌입한 우크라이나. 매일매일 우크라이나가 조국의 영토를 해방했다는 소식이 속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과를 주로 전하는 트위터의 노엘 리포트에 따르면 바로 얼마 전에도 우크라이나는 루한스크 주와 도네츠크 주에서 3개의 도시를 탈환했습니다. 동부에 이어서 남부 전선에서까지 러시아군을 밀어내기 시작해서 남부 전선의 최고 요충지인 헤르손의 완전한 탈환도 조만간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헤르손은 푸틴의 강압적인 병합 투표를 통해 러시아 영토로 선포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러시아는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세로 전환한 우크라이나는 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생생하게 담은 영상들을 승전보와 함께 가져오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드러난 러시아군의 실상은 생각보다 훨씬 더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최근 공개된 한 영상에는 러시아군 2명이 점령지의 가정집에서 세탁기를 훔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무 그늘에 Z자가 선명히 새겨진 차량을 주차해놓고 건물 내부에 들어간 2명이 러시아군이 이윽고 드럼 세탁기로 보이는 흰색 가전제품을 함께 들고 나와서 그걸 차량에 집어넣는 장면이 그대로 찍힌 것입니다. 특별 군사작전이라는 명분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면서 둘이서 낑낑대며 세탁기나 약탈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헛웃음이 다 나오죠. 심지어 이들은 그 모습이 우크라이나한테 전부 찍히고 있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또 다른 영상에서도 러시아군은 점령지의 레저시설을 약탈하는 모습을 포착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를 보고 있던 우크라이나 포병들한테 큰 선물을 받았죠. 자국 시설물이라도 얼마든지 부술 각오가 되어 있는 우크라이나군은 그곳에 포격을 가하는 것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막 이륙한 러시아 전투기가 우크라이나 국경도 넘지 못하고 예이스크 시가지에 추락한 영상이 공개되어 화제가 되었는데요. 운전 중이던 러시아 차량의 블랙박스에 담긴 이 영상은 이륙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Su-34가 저공에서 갑자기 통제력을 잃어버리더니 시가지 아파트로 추락하는 모습이 생생히 담겼습니다. 사고의 원인을 조사한 결과 Su-34는 너무 오래 저공 비행을 한 나머지 버드 스트라이크로 추락했다고 합니다. 대러시아 경제 제재로 인한 부품 부족과 제대로 된 정비 인력의 부재가 빠르게 고도를 올리지 못했던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이렇듯 러시아군은 이미 만성적인 물자 부족 상태에 빠져 제대로 전쟁 수행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본토에서 제공하는 물자의 양 자체가 모자란 이유도 있지만 후방 보급 라인이 우크라이나한테 처절하게 얻어맞고 있는 것도 한몫하죠. 이미 우크라이나는 주변국이 지원해준 드론과 미국이 제공하는 위성 정보를 통해서 전장의 동향을 제 손바닥 보듯이 읽고 있습니다. 후방 보급 라인 역시 마찬가지죠. 러시아군 탄약 보급 차량이 하이마스에 얻어맞는 장면이 담긴 영상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별다른 은원패도 없이 방심한 채 달리던 보급 차량은 드론을 뒤늦게 눈치채고 숲속으로 숨었지만
결국 하이마스가 날린 미사일에 맞고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이윽고 발생한 화재로 인해 싣고 있던 탄약이 유폭을 일으켜서 주변을 쑥대밭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발은 아군 차량을 직격해 또 다른 폭발을 일으키기까지 했죠. 이렇듯 우크라이나한테 전방은 물론 후반까지 골고루 유린당하고 있는 러시아는 한 발 두 발 전선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세계 2위 군사력이라는 러시아가 개전 7개월 만에 이런 웃지 못할 상태가 된 것은 사실상 군에 남은 병사가 졸병들 뿐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러시아의 예비군이 텔레그램을 통해 퍼뜨린 내부 고발 내용에 따르면 징집되어 우크라이나로 보내진 러시아 군인들은 탄약도 없고 지휘관도 없으며 전장에서 무얼 해야 하는지조차 모른다고 하는데요. 그들의 표현에 따르면 러시아 징집병들은 우크라이나 들판에 개처럼 내던져졌다고 합니다. 이들은 제복과 소총, 총검은 받았지만 총알은 하나도 못 받았고 명령을 내릴 장교도 없어서 당연히 아무런 정보도 얻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정보도 명령도 없다. 우리는 국민이 어디 있고 적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불안하다. 무전기도 탄약도 위료용품마저도 없다. 며 불합리한 상황을 토로했습니다. 덧붙여 이걸 우리 당국에 보여주고 싶다. 이게 정상이라고 보느냐? 며 일갈했습니다. 마치 총을 들고 앞에 가던 사람이 쓰러지면 그 총을 주워서 쓰라던 2차 세계대전 시절의 소련을 방불케 하는데요. 하지만 러시아는 그때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이기지도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들려온 소식에 따르면 러시아는 이제 도리어 우크라이나가 국경을 넘어와서 공격할까봐 벌벌 떨고 있습니다. AP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는 현재 우크라이나와 접전 중인 전선 전역의 국경선에 방어 진지를 구축하는 작업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바그너 라인이라고 명명된 이 방어선은 우크라이나 기갑 차량의 전진을 방해하기 위해 작은 피라미드 모양 콘크리트 구조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드라곤스 티스 혹은 용치라고 불리는 이 구조물은 주로 두 가지 용도로 활용됩니다. 일단 사람의 허리 정도 오는 크기를 활용해 보병이 뒤에 숨는 엄폐물로 활용할 수 있고 또한 지그재그로 배치해서 전차에 발을 묶을 수가 있습니다. 적당한 간격으로 배치된 용치는 전차 사이즈의 궤도로는 피해서 넘을 수가 없어서 엔진 출력으로 부수거나 공병들이 먼저 가서 처리해야만 하죠. 명색이 침략 전쟁을 일으켰다는 나라가 자기들한테 침략을 당한 나라의 반격에 국토를 잃을까봐 무서워서 바리케이트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AP통신은 1000km에 달하는 전선을 따라 우크라이나군이 보복하러 넘어올 수도 있다는 공포가 러시아 내에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는 분석을 남겼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러시아는 그간 점령지에서 자행한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짓들에 대한 업보가 있고 우크라이나의 공세를 피해 도망가면서 전쟁 기간을 통틀어 손실한 장비 7,500대 중 3분의 1에 달하는 2,440대를 우크라이나에 노획당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자신들이 내버린 탱크를 몰고 자신들이 했던 일을 되갚아주려 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겁니다. 물론 우크라이나의 전쟁 목적은 어디까지나 잃어버린 국토의 탈환이고 이를 달성한다면 러시아의 국경까지 넘지는 않을 것입니다. 상식 이하의 행동을 반복하는 러시아와는 다르게 말이죠. 결국 능력도 명분도 없으면서 침략 전쟁을 시작했던 러시아는 이렇게 얼마 못 가 한계를 드러내고 매일 치욕만 당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러시아의 순식간에 집어삼켜질 것 같던 우크라이나는 반대로 전 세계의 지원을 등에 업고 러시아를 몰아붙이고 있죠. 상황을 뒤집을 자신이 없어지자 러시아는 이제 핵무기 카드를 흔들어 보이면서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앞뒤 분간이 잘 안 되는 러시아라도 핵무기가 정치적인 요소를 띠고 있음은 인지하고 있는 듯한데요. 어떻게든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핵을 쓸 명분을 만들기 위해 억지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더티밤인데요. 더티밤은 재래식 폭탄의 방사성 물질을 결합한 무기로 핵폭발과 같은 파괴적 위력은 없지만 광범위한 지역을 방사능으로 오염시킬 수 있어 금기시되어 있습니다. 러시아는 갑자기 우크라이나에 나토가 지원해준 이 더티밤이 있다면서 이걸 사용하는 것은 러시아에 대한 핵 선제 공격으로 간주하겠다고 이상한 생떼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23일 CNN 보도에 따르면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이날 미국과 영국, 프랑스, 튀르키예 국방장관과 잇따라 전화통화를 하면서 우크라이나가 분쟁지에 더티밤을 쓸까봐 우려된다고 주장했다고 하는데요. 쇼이구 장관은 우크라이나 상황이 급속히 악화하면서 통제되지 않는 국면으로 향하고 있다면서 우크라이나의 도발 가능성을 집중 부각했습니다. 물론 이는 아무런 근거도 없는 헛소리지만 이를 통해 아무튼 핵무기를 사용해
우크라이나를 제압하고 확전의 구실로 삼겠다는 속셈인 것입니다. 핵전쟁의 가능성이 생겼으니 더 이상 서방 국가들도 가만히 듣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3국이 이에 대해 즉각 반박하는 내용의 공동발표문을 냈는데요. 이 공동발표문을 통해 3국은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표명하고 우크라이나가 자국 영토의 더티밤 사용을 준비하고 있다는 러시아의 명백한 거짓 주장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덧붙여 전 세계가 이미 확전의 구실로 이러한 주장을 이용하는 러시아의 의도를 꿰뚫어보고 있다고 경고했죠. 미국, 영국, 프랑스는 핵무기를 실제로 쓸 수 있는 대표적인 서양 국가들. 사실상 허튼 소리로 핵 쓸 명분을 만들었다가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은 것입니다. 러시아는 아직도 핵을 꺼내들면 상황을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지만 그런 상황이 되면 사실상 전 세계가 그들의 적이 될 것이며 그 이전에 러시아에 있는 핵무기가 제대로 작동은 할지 걱정해야 할 것 같은데요. 부디 러시아가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고 이 이상 무고한 희생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